30년 만에 만난 동창들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버스 기사 남편과 도서관 사서로 행복하게 살던 제 삶을 완전히 부정당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걸로 먹고 살기 빠듯하지 않아? 정의 공부도 잘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니?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다정하게 웃어만 주시던 시어머니의 상상도 못한 과거를.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30주년 기념 동창회 강남 호텔 뷔페에서 모이자. 스마트폰 화면에 뜬 단톡방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정혜의 손가락이 멈췄다. 점심시간 도서관 사무실 동료들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웃고 있었지만 정혜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가슴 한가운데가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거기 끼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날 아침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정혜는 이미 눈을 떴다. 남편 준식은 첫 차 시내버스를 몰아야 했다. 정혜는 서둘러 일어나 된장찌개를 데우고 밥을 퍼서 상을 차렸다. 준식은 졸린 눈을 비비며 밥 한 그릇을 후루룩 비우고 다녀올게라는 말을 남긴 채 현관문을 나섰다. 시계는 5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혜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봤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로 새벽 운동 나온 어르신 몇 분이 지나갔다. 이 시간이 좋았다. 아무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시간. 아무도 그래서 남편은 뭐 하시는데요? 그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는 시간. 정혜는 싱크대에 놓인 낡은 고무장갑을 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6시 반 정혜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구립도서관 계약직 사서. 월급은 많지 않지만 책 냄새가 좋았고 아이들이 선생님, 이 책 재밌어요. 라고 말할 때면 하루가 보람 있게 느껴졌다. 오전 근무는 주로 반납된 책을 정리하고 서가를 정돈하고 어르신들이 찾는 큰 글씨 책을 챙겨드리는 일이었다. 선생님, 이거 제 카드로 빌릴 수 있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공룡 백과사전을 들고 왔다. 정혜는 웃으며 대출 절차를 밟아주었다. 아이의 엄마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정혜는 무심한 척 바코드를 찍으며 고개를 숙였다. 비교하지 말자.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정혜는 사물함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집에서 싸온 김치볶음밥과 달걀말이. 동료 수연은 배달 온 샐러드를 먹으며 말했다. 언니, 나도 도시락 싸올까 봐. 요즘 배달비가 장난 아니야.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건강에도 좋고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지. 그 순간 스마트폰이 울렸다.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 정혜는 이 방을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가끔 누군가 결혼 소식이나 부고 소식을 올릴 때만 확인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알림이 연달아 울렸고 화면에는 숫자 30이 떠올랐다. 30개의 메시지. 정혜는 도시락 뚜껑을 덮고 조심스럽게 화면을 열었다. 30주년 기념 동창회 강남 호텔 뷔페에서 모이자. 메시지를 올린 사람은 오수진이었다.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고 졸업 후에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수지는 항상 화려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만 봐도 알 수 있었다.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명품 가방. 정혜는 그 사진들을 보다가 괜히 기분이 우울해져서 어느 순간부터 수진의 계정을 차단해 버렸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면 좋겠다. 장소는 내가 예약할게. 회비는 인당 5만 원. 와, 강남 호텔이라니. 기대된다. 수진아, 고마워.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보겠네. 메시지는 계속 올라왔다. 정혜는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봤다. 5만 원. 그 돈이면 집에서 일주일치 장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정혜는 알고 있었다. 동창회에 가면 사람들은 묻는다. 남편은 뭐 하는지, 애는 어느 학교 다니는지, 어디 사는지, 집은 얼마짜리인지. 그 질문들 하나하나가 정혜에게는 작은 칼날처럼 느껴졌다. 수연이 옆에서 물었다. 언니, 동창회 간대요? 좋겠다. 친구들 만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정혜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연은 샐러드를 한 입 먹으며 말했다. 당연히 가야죠. 몇 년 만인데요. 추억도 쌓고 옛날 얘기도 하고.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서는 이미 거절의 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후 근무 시간 정혜는 책을 서가에 꽂으며 계속 생각했다. 가지 말까? 그냥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빠질까?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안 가면 더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다들 가는데 나만 안 가면 뒤에서 무슨 말 나올지 몰라. 정혜는 책을 잘못된 칸에 꽂고 다시 꺼내서 제자리에 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정혜는 서둘러 도서관을 나섰다. 마트에 들러 저녁 재료를 샀다. 시금치, 두부, 돼지고기 앞다리. 오늘은 된장찌개를 다시 끓여야 했다. 시어머니 김복자가 된장찌개를 좋아했다. 정혜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동창의 이야기를 되뇌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집에 도착하자 복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왔니? 오늘 일 힘들지 않았어?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았어요, 어머님. 저녁 금방 준비할게요. 복자는 정혜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뭔가 고민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다. 정혜는 부엌에 서서 시금치를 다듬었다. 찬물에 씻고 뿌리를 자르고 끓는 물에 데쳤다. 기계적인 동작이었지만 이 시간이 정혜에게는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정혜는 문득 단톡방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수진이 추가로 메시지를 올렸다. 정혜도 꼭 와. 오랜만에 보고 싶어.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정혜의 가슴은 또다시 철렁 내려앉았다. 보고 싶다는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인사일까? 정혜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이 그 자리에 가면 무언가 불편한 일이 생길 거라는 예감.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복자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정혜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정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복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뭐 고민 있으면 얘기해.
나도 사람 사는 거 오래 봤어.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괜찮아요. 그냥 동창회 연락이 와서 좀 고민 중이에요. 복자의 눈빛이 반짝였다. 동창회 나가본 지 오래됐지?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복자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가봐. 사람도 좀 만나고 추억도 쌓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정혜는 설거지를 하면서 대답했다. 근데 강남 호텔이래요. 회비도 5만 원이고. 복자는 손을 흔들었다. 그까짓 거 뭐. 가끔은 나도 나가서 숨 좀 쉬어야지. 내가 집 지킬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그날 밤 정혜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는 준식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정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복자의 말처럼 가끔은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숨도 쉬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 예감을 믿고 조용히 거절해야 하는 걸까? 새벽 2시 정혜는 스마트폰을 들고 단톡방을 다시 열었다. 메시지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나도 갈게. 애들 데리고 가도 돼? 사진 많이 찍자. 정혜는 손가락을 떨며 조심스럽게 타이핑했다. 나도 갈게. 오랜만이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혜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일어났다. 복자는 아침상을 차리며 물었다. 잠 못 잤어? 얼굴이 왜 그래?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꿈 좀 꿨어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그릇을 내밀었다. 밥 먹어. 힘내야지. 정혜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가슴 한가운데가 답답했다. 출근길 정혜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골목길을 지나는 택배기사.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정혜는 생각했다. 나도 내 삶을 살아가는 건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동창회 하나 가는 게 이렇게 무서울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번 동창회가 정혜의 삶에 뭔가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예감. 동창회 당일 정혜는 옷장 앞에서 1시간을 보냈다. 마트 세일 코너에서 산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다가 다시 걸었다. 너무 평범한 것 같았다. 회색 블라우스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았다. 결국 정혜는 가장 무난한 남색 원피스를 골랐다. 복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거 입을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복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가죽 가방을 꺼내왔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하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이는 갈색 가죽 가방이었다. 이거 들고 가. 내가 젊을 때 쓰던 건데 가죽이 좋아서 아직도 멀쩡해. 정혜는 망설였다. 어머님 물건인데 제가 써도 돼요? 복자는 웃으며 말했다. 안 쓰면 곰팡이만 피지. 들고 가. 정혜는 가방을 받아들었다. 생각보다 묵직했고 가죽 냄새가 났다. 오래된 물건 특유의 시간이 쌓인 냄새. 정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마트 원피스의 낡은 가죽 가방.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아 보였다.
복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자신감 가져. 넌 충분히 멋있어.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정혜의 손은 계속 떨렸다.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역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명품 쇼핑백을 든 사람들,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이들. 정혜는 그 사이에서 자신만 떠다니는 이물질 같은 기분이 들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정혜는 숨이 막혔다. 천장은 높고 샹들리에는 반짝였으며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다. 로비 한쪽에는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다. 정혜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가방을 든 손에 땀이 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VIP 룸이라고 적힌 문 앞에서 정혜는 잠시 멈췄다. 문 안쪽에서는 이미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자들의 목소리,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사진 찍는 소리. 정혜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어머, 정혜다. 수진이 가장 먼저 소리쳤다. 디자이너 정장을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손목에는 시계를 차고 있었다. 정혜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다. 오랜만이야, 수진아. 수진은 정혜를 껴안으며 말했다. 정말 오랜만이다. 얼굴 안 변했네. 하지만 수진의 눈은 정혜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고 있었다. 원피스, 가방, 신발. 모든 것을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방 안에는 이미 10명 정도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정혜는 구석 자리로 가서 조용히 앉았다. 옆자리에 앉은 박선미가 말을 걸었다. 정혜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그럭저럭. 선미는 은행에서 일한다고 했다. 이미 대리를 거쳐 과장이 되었다고 했다. 잠시 후 방문이 다시 열리고 오수진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다. 얘들아, 오늘 브이로그 찍을 거야. 30년 만에 모인 우리, 조회수 잘 나오겠는데? 동창들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수지는 카메라를 들고 방 안을 돌며 하나하나 찍기 시작했다. 여기 봐, 우리 예쁜 친구들. 다들 안 변했지? 정혜는 카메라가 자신을 향할까봐 고개를 숙였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호텔 뷔페답게 화려한 요리들이 줄지어 놓였다. 연어, 스테이크, 랍스터, 각종 샐러드와 디저트. 정혜는 접시를 들고 샐러드 몇 가지만 담았다. 입맛이 없었다. 옆에서 누군가 말했다. 정혜는 원래 소식하잖아.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나 원래 많이 안 먹어. 자리에 앉자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자, 이제 다들 근황 토크 타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해보자. 남편은 뭐하고, 애들은 어떻게 지내고. 동창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순서는 이미영이었다. 우리 남편은 변호사고, 애는 외고 다녀. 요즘 대입 준비 때문에 정신없어. 수진이 박수를 쳤다. 역시 미영이는 항상 잘 살더라. 두 번째는 박선미였다. 나는 은행에서 과장 달고 있고 애는 아직 초등학생이야. 남편은 IT 회사 다녀.
수진이 또 박수를 쳤다. 선미도 잘 나가네. 요즘 은행원 대우 괜찮잖아.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마침내 정의 차례가 왔다. 정혜는 어때? 수진의 눈빛이 정혜를 향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정혜에게 쏠렸다. 정혜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남편은 시내버스 기사고 나는 도서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해. 정혜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려 애썼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다. 웃음소리가 멈췄고 포크 소리만 덜그럭거렸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 진짜 소박하게 산다. 근데 요즘 세상에 그걸로 먹고 살기 빠듯하지 않아? 정혜는 억지로 웃어 넘기지만 샐러드를 집던 손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다.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니야? 웃으면서 던진 말이었지만 정혜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다. 옆에 앉은 선미가 말을 거들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재테크 안 하면 정말 힘들잖아. 정혜는 그런 쪽 관심 없어? 정혜는 고개를 저었다. 잘 몰라. 그냥 매달 월급 받아서 쓰고 사는 정도야. 수진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정혜는 그런 쪽은 잘 모르지. 뭐, 그래도 괜찮아. 각자 사는 방식이 다른 거니까. 하지만 그 말투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정혜는 샐러드를 집으려 포크를 들었지만 손이 살짝 떨렸다. 상추 한 잎이 접시 밖으로 떨어졌다. 정혜는 서둘러 주워 담으며 고개를 더 숙였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정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다른 동창들은 해외여행 이야기, 자녀 교육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를 쏟아냈다. 우리는 작년에 제주도 집 하나 샀어. 나중에 은퇴하면 거기 가서 살 거야. 우리 애는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이야. 근데 효과는 확실해. 정혜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디저트가 나올 즈음 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얘들아, 사실 오늘 너희한테 좋은 정보 하나 줄 게 있어. 동창들은 귀를 기울였다. 수진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남편 회사 알지? 요즘 정말 잘 나가거든. 다들 여윳돈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소액으로도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동창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진짜?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데? 안전한 거야? 수지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우리 남편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어. 수익률도 확실하고. 동창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나도 좀 알려줘. 얼마부터 가능해? 수지는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다. 최소 1,000만 원부터 가능해. 근데 내가 친구니까 해주는 말이야. 남들 다 모를 때 들어와야 좋은 기회를 잡는 거거든.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정혜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라니. 너무 좋은 것 아닌가. 하지만 정혜는 재테크를 잘 몰랐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 누군가 툭 던졌다. 근데 정혜는 재테크 같은 거 안 하지? 시내버스 기사 월급으로는 투자할 돈도 없을 것 같은데.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수진이 웃으며 받아쳤다. 정혜는 그런 쪽은 잘 모르지. 요즘 같은 세상에 월급만 바라보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겠네. 정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다녀와.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얘기할게. 정혜는 서둘러 방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된다. 울면 진다. 정혜는 입술을 꽉 깨물며 화장실 문을 밀었다.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정혜는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았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 화장을 다시 고쳐야 하고 눈이 빨개지면 다들 알아챌 것이다. 정혜는 두 손으로 눈을 눌렀다. 진정하자. 진정하자. 밖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온 것 같았다. 정혜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다. 두세 명의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동창들이었다. 정혜는 칸 안에서 몸을 움츠렸다. 나가고 싶지 않았다. 그냥 여기 숨어 있고 싶었다. 아, 오늘 진짜 웃겼다. 수진이 말이 좀 심하긴 한데 솔직히 맞는 말이잖아. 정혜 좀 불쌍하더라. 아직도 저런 삶을 사네. 시내버스 기사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 그러게. 요즘 세상에 그걸로 어떻게 애 키우고 살지. 집도 전세일 것 같은데. 정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숨소리가 커질까봐 입을 막았다. 칸 안에서 몸을 더 웅크렸다. 밖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이어졌다. 근데 정혜 원래 공부 잘했잖아. 대학도 괜찮은 데 갔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결혼을 잘못한 거지 뭐. 남자 잘못 만나면 인생 꼬이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도 우리는 운이 좋았지. 남편들 직장도 괜찮고. 정혜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피가 날 것 같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밖에서는 손 씻는 소리, 핸드백 여는 소리, 립스틱 바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 정혜는 한참을 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혜는 천천히 칸 문을 열고 나왔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마스카라가 살짝 번져 있었다. 정혜는 휴지로 눈가를 닦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은 초라해 보였다. 마트에서 산 원피스, 복자가 준 낡은 가방, 그리고 지친 얼굴. 정혜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열자 여전히 동창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수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몇몇은 와인을 더 마시고 있었다. 정혜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누군가 물었다. 정혜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 후로 정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다른 동창들이 이야기할 때 고개만 끄덕이고 웃어야 할 때 억지로 웃었다.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동창회가 끝났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 정말 재밌었다. 다들 다음에 또 만나자. 정혜도 꼭 와야 해.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그래.
호텔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동안 정혜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발걸음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정혜는 창밖만 바라봤다. 눈물이 또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집에 가면 복자가 물어볼 것이다. 재밌었냐고. 집에 도착하자 복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왔니? 재밌었어? 정혜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네, 다들 잘 지내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어요. 복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웃음이 어색했다. 하지만 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관찰하기로 했다. 정혜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마트 원피스를 벗어서 옷걸이에 걸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다. 정혜는 한숨을 쉬며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 왜 나는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그날 밤 정혜는 스마트폰을 켜서 단톡방을 확인했다. 수진이 사진을 몇 장 올려놓았다. 동창들이 웃으며 찍은 단체 사진, 화려한 음식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혜 혼자 찍힌 사진. 정혜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은 웃고 있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수지는 그 사진 아래에 댓글을 달았다. 정혜 표정 왜 이래 키읔키읔 다음엔 좀 더 웃자. 정혜는 스마트폰을 침대 위에 던지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눈물이 쏟아졌다. 소리 없이 조용히. 이불 속에서 정혜는 울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왔을까? 정혜는 베개를 꽉 껴안으며 울었다. 방문 틈 사이로 복자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복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뭔가 잘못되었다.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다. 복자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며느리의 우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일어났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망가져 있었다. 화장으로 가려야 했다. 정혜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화장을 했다. 하지만 눈 밑 다크서클은 가려지지 않았다. 정혜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향했다. 복자는 이미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혜야,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이네.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복자는 며느리를 유심히 바라봤다. 뭔가 숨기고 있었다. 복자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묻지 않기로 했다.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출근길 정혜는 버스 안에서 단톡방을 확인했다.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다. 수진이 올린 메시지였다. 어제 너무 재밌었다. 다들 고마워. 다음 달에 내 생일 파티할 건데 다들 꼭 와야 해. 장소는 강남 루프탑으로 예약했어. 동창들은 당연히 가지. 기대된다. 같은 댓글을 달았다. 정혜는 스마트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또 가야 하나?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숫자로 평가받아야 하나? 정혜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거절할 용기는 없었다.
안 가면 뒷말이 나올 것이다. 안 가면 더 이상한 사람이 될 것이다. 정혜는 눈을 감았다. 그냥 참자. 조금만 더 참자. 며칠 후 단톡방에 수진이 다시 메시지를 올렸다. 다음 달 15일 내 생일 파티 강남 루프탑에서 할 거야. 정혜도 꼭 와. 내가 오면 우리가 좀 도와줄 얘기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정혜는 그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와줄 얘기? 그게 무슨 뜻일까? 정혜는 불안했지만 답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알았어, 갈게. 동창들은 이미 들뜬 분위기였다. 선물 뭐 사야 해? 드레스 코드 있어? 루프탑이면 야경 진짜 예쁘겠다. 메시지는 계속 올라왔다. 정혜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선물. 정혜는 선물을 뭘 사야 할지 막막했다. 명품 가방을 살 돈은 없었고, 그렇다고 너무 싼 걸 사가면 또 비웃음을 살 것 같았다. 며칠 동안 정혜는 고민했다. 퇴근 후 백화점에 들렀지만 가격표를 보고 발길을 돌렸다. 지갑 하나가 50만 원이 넘었다. 정혜는 한숨을 쉬며 백화점을 나왔다. 결국 중저가 브랜드 매장에 들어가서 3만 원짜리 작은 지갑을 샀다. 디자인은 괜찮았지만 가격이 티날 것 같았다. 정혜는 포장을 부탁하며 가능한 한 고급스럽게 포장해 달라고 부탁했다. 생일 파티 당일 정혜는 또다시 옷장 앞에 섰다. 이번에는 루프탑이라고 했다. 좀 더 화려하게 입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정혜의 옷장에는 마땅한 옷이 없었다. 결국 예전에 결혼식 하객으로 입었던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다. 조금 낡았지만 그래도 가장 나은 선택이었다. 강남 루프탑에 도착하자 정혜는 숨이 막혔다. 야경이 펼쳐진 루프탑, 샴페인이 준비된 테이블, 화려한 조명과 음악. 동창들은 이미 모여 있었고 대부분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정혜는 자신의 검은색 원피스가 너무 평범하게 느껴졌다. 구석으로 가서 조용히 서 있었다. 수진이 등장했다.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웨이브로 말았으며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동창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수진아, 생일 축하해. 완전 여신 같아. 수진은 웃으며 인사했다. 고마워, 얘들아. 오늘 다 같이 즐겁게 보내자. 선물 증정 시간이 되었다. 동창들은 하나씩 선물을 건넸다. 명품 가방, 고급 향수, 디자이너 스카프. 수지는 하나하나 열어보며 감탄했다. 어머, 이거 진짜 예쁘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마침내 정의 차례가 왔다. 정혜는 손 떨리는 손으로 포장된 선물을 건넸다. 생일 축하해, 수진아. 수진은 웃으며 받았다. 고마워, 정혜야. 포장을 뜯는 순간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중저가 브랜드 지갑이었다. 수진은 웃으며 말했다. 어머, 귀엽다. 이거 요즘 중학생들이 많이 쓰잖아.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수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단톡방에 바로 올렸다. 정혜가 준 선물, 감성은 중딩이네 키읔키읔. 동창들은 웃으며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키읔키읔키읔 진짜 귀엽다. 추억 돋네. 나도 중학교 때 이런 거 썼는데. 정혜는 얼굴이 빨개졌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파티가 이어지는 동안 정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구석에 서서 샴페인 한 잔을 들고 야경만 바라봤다. 동창들은 여전히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수지는 계속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찍었다. 오늘 정말 완벽한 밤이야. 다들 고마워. 정혜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자리에 없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는 단톡방을 확인했다. 수진이 올린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 그리고 정혜가 준 선물 사진도 있었다. 댓글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키읔 센스 있다. 근데 진짜 저렴해 보이긴 해. 그래도 마음이 중요하지 뭐. 정혜는 스마트폰을 꺼버렸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복자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왔니? 오늘은 어땠어?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았어요. 생일 파티였어요. 복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또 뭔가 이상했다. 웃음이 억지스러웠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복자는 조용히 물었다. 정혜야, 무슨 일 있어? 정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복자는 알 수 있었다. 며느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복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나는 내 편이야. 정혜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고마워요, 어머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운 정혜는 스마트폰을 다시 켰다. 단톡방에는 여전히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수진이 마지막으로 올린 메시지가 있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다음에는 정혜한테 좋은 정보도 알려줄게.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기회 있잖아. 정혜도 돈 좀 벌어야지. 정혜는 그 메시지를 보고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졌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왜 나는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걸까? 왜 나는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 정혜는 베개를 꽉 껴안으며 울었다. 밤이 깊어갔고 정혜의 울음소리는 방 안에만 머물렀다. 방문 틈 사이로 복자가 또다시 지켜보고 있었다.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복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누군가 내 며느리를 울리고 있었다. 복자는 주먹을 꽉 쥐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뭔가 해야 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했다. 다음 날 새벽 정혜는 평소처럼 일어나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복자였다. 정혜야, 눈이 퉁퉁 부었구나. 밤새 온 사람 눈이네. 정혜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잠을 못 잤어요. 복자는 며느리 옆에 섰다. 정혜야,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일 있었지? 정혜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복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정혜야, 나는 내 편이라고 했잖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정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머님, 저는 복자는 며느리를 거실로 데려가 앉혔다. 천천히 말해. 괜찮아.
정혜는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 수진의 말, 화장실에서 들었던 대화, 생일 파티에서 받은 모욕, 모든 것을 쏟아냈다. 복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다. 정혜가 다 말하고 나자 복자는 한마디를 툭 던졌다.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 정혜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오수진이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 회사 이름은? 정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투자 회사래요. 사람들 돈 모아서 높은 이자를 준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자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높은 이자를 준다고? 얼마나? 정혜는 기억을 더듬었다. 은행보다 훨씬 높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복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상하네. 요즘 그런 식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 오후 복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명함첩과 다이어리가 있었다. 복자는 그것을 꺼내 펼쳤다. 세무 전문가, 금융 컨설턴트, 은행 지점장. 옛날 동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복자는 손가락으로 명함을 하나하나 훑쳤다.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야 할까?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정혜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복자는 명함을 보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정혜는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놀랐다. 평소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날카롭고 차갑게 변해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복자는 명함 하나를 꺼내 스마트폰을 들었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 선생님? 저 김복자입니다. 오랜만이죠. 네, 잘 지냈어요. 오늘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요즘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 상품들,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나요? 복자는 메모를 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위험한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복자는 다시 명함첩을 펼쳤다. 이번에는 세무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선생님, 저 김복자예요. 네, 오랜만입니다. 혹시 요즘 투자 관련해서 문제되는 회사들, 공통점이 뭔가요? 복자는 또다시 메모를 했다. 감사합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복자는 명함첩을 덮고 다이어리를 펼쳤다. 옛날 세무조사관 시절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부실 회계, 의심스러운 구조, 문제 있는 투자 상품. 복자는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수진 남편 회사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나갔다. 뭔가 수상했다. 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 정상적인 투자로는 불가능한 숫자였다. 복도에서 지켜보던 정혜는 소름이 돋았다. 시어머니는 지금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전문적으로. 정혜는 복자가 예전에 세무조사관이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대단한 일인지는 몰랐다. 복자는 지금 며느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복자는 평소처럼 따뜻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정혜야, 밥 먹자. 오늘 된장찌개 맛있게 끓였더라. 정혜는 복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머님, 오늘 무슨 일 하셨어요?
복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옛날 친구들한테 전화 좀 했어. 하지만 정혜는 알고 있었다. 복자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를 위해 조용히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정혜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며칠 후, 복자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투자 사기주의보, 높은 수익률의 함정, 피해 사례들. 복자는 하나하나 프린트했다. 그리고 정혜에게 보여주었다. 정혜야, 이거 좀 봐라. 종이에는 투자 사기와 관련된 경고 문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은행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상품은 의심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서 높은 이자를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투자 전 반드시 회사의 신뢰도를 확인하세요. 정혜는 그 자료를 보며 놀랐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복자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받는 경우 대부분 문제가 생겨. 처음에는 약속한 이자를 주지만 나중에는 새로 들어온 사람 돈으로 기존 사람들 이자를 주는 식이야. 그러다 결국 무너지는 거지. 정혜는 소름이 돋았다. 그러면 동창들이 거기 투자하면?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내 친구 수진이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을 수도 있고. 정혜는 손이 떨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복자는 정혜를 바라보며 말했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우리 며느리도 무시당하고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건 막아야 해. 정혜는 복자를 바라봤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다. 정의를 위해 그리고 며느리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정혜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 때문에라도 누군가는 이 일을 막아야 한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더 이상 무시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정혜는 결심했다. 복자와 함께 이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복자는 며칠 동안 집안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오전에는 정혜가 출근하고 나면 복자는 자기 방에서 노트북을 켰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투자 사기 뉴스, 금융 사기주의보, 피해자 카페 게시판. 복자는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인터넷에는 비슷한 사례들이 넘쳐났다. 처음 6개월은 약속한 이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7개월째부터 연락이 두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일시적 문제라고만 반복합니다. 복자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프린트했다. 종이가 쌓여갔다. 복자는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했다. 연락 두절, 원금 미반환, 일시적 문제라는 변명, 법적 대응 준비. 모든 증거가 같은 패턴을 가리키고 있었다. 복자는 메모장에 적었다. 전형적인 구조. 새로운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 이자 지급.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 며칠 후 복자의 옛 동료인 박 전문가에게서 전화가 왔다. 복자 씨, 말씀하신 그런 유형의 투자 상품들 요즘 정말 많아요. 대부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초기에는 약속을 지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금이 부족해져서 무너지는 구조예요. 복자는 메모를 했다. 초기엔 정상, 시간 지나면 자금 부족, 결국 붕괴. 복자는 물었다.
보통 얼마나 버티나요? 박 전문가는 한숨을 쉬었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년에서 2년 사이에 문제가 불거져요.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들어와야 유지되는데 어느 순간 한계가 오거든요. 전화를 끊고 복자는 다시 인터넷 검색을 했다. 금융 관련 뉴스, 투자주의보, 소비자 보호 정보. 복자는 관련 자료를 모두 다운로드했다. 그리고 세무 전문가인 최 선생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최 선생님, 이런 유형의 회사들, 회계상 어떤 문제가 있나요? 최 선생은 설명했다. 대부분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이 심해요. 겉으로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빚으로 돌려막기 하는 거죠. 그리고 대표 개인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감사합니다. 복자는 정혜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했다. 투자 사기 패턴, 피해 사례, 전문가 의견, 주의사항. 모든 것이 한 파일에 담겼다. 복자는 이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프린트했다. 동창 모임 때 나눠줄 것이었다. 저녁, 정혜가 돌아왔다. 복자는 정혜를 불러 앉혔다. 정혜야, 이제 거의 다 준비됐어. 이거 좀 봐. 복자는 파일을 정혜에게 건넸다. 정혜는 파일을 열어봤다. 빼곡한 글자들, 그래프, 피해 사례.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투자의 위험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혜는 놀라서 물었다. 어머님, 이걸 다 어떻게 구하셨어요? 복자는 웃었다. 인터넷에 다 있어. 그리고 옛날 동료들한테 물어보기도 했고, 세무조사관 30년 했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아. 정혜는 감동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복자는 정혜의 손을 잡았다. 정혜야, 이제 준비는 다 됐어. 다음 동창 모임이 언제라고 했지? 정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수진이가 다음 주에 호텔 모임 한다고 했어요. 또 그 투자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 그 자리가 좋겠어. 다 같이 있을 때 알려주는 편이 낫지. 정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근데 어머님, 제가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무섭거든요. 복자는 정혜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 거야. 내가 말 못하면 내가 할게. 정혜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반격할 때가 온 것이다.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정혜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그날 밤 정혜는 단톡방에서 수진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다음 주 토요일 강남 호텔 모임 어때? 다들 와야 해. 좋은 정보도 있고. 동창들은 이미 좋아. 갈게. 그 같은 답장을 달고 있었다. 정혜는 심호흡을 하고 답장을 입력했다. 나도 갈게. 어머님도 같이 가도 돼? 수지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물론이지. 어머님도 모시고 와. 정혜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일주일 남았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정혜는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후련한 기분도 들었다. 드디어 이 일이 끝나는 것이다. 복자는 자기 방에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모든 증거가 갖춰져 있었다. 투자 사기 패턴, 피해자 사례, 전문가 경고,
주의사항. 복자는 자료를 파일에 정리하고 프린트를 추가로 몇 부 더했다. 동창들 모두에게 나눠줄 것이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복자는 잠들 수 없었다. 며느리의 우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화장실에서 들었다던 그 말들. 정혜 좀 불쌍하더라. 아직도 저런 삶을 사네. 복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불쌍한 건 우리가 아니야. 남을 무시하고 위험한 투자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들이 문제야. 다음 날 아침 정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여전히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보다는 결연함이 더 많이 보였다. 정혜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출근길, 정혜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출근하는 직장인, 등교하는 학생, 장 보러 가는 어르신,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정혜는 생각했다. 나도 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더 이상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도서관에 도착해서 정혜는 평소처럼 책을 정리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일주일 후 있을 일이 계속 떠올랐다. 동창들 앞에서, 수진 앞에서 모든 것을 밝히는 순간 정혜는 떨렸지만 동시에 기대되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는 마트에 들렀다. 복자가 좋아하는 과일을 샀다. 복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정혜는 과일을 건네며 말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요. 복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뭘? 당연한 거지. 넌 내 며느리잖아. 저녁 식사를 하면서 복자는 마지막 점검을 했다. 정혜야, 당일에 긴장하지 마. 넌 그냥 옆에 앉아 있으면 돼.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정말 괜찮을까요? 수진이가 화내진 않을까요? 복자는 웃었다. 화낼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뭐 중요해? 진실은 진실이야. 그날 밤 정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정혜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며칠이 흘렀다. 복자는 계속 옛 동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전화가 오고 정보가 오갔다. 복자의 방에서는 프린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정혜는 출근하면서도 걱정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복자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복자는 금융 전문가 박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선생님, 요즘 이런 투자 상품들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박 선생은 설명했다. 일단 의심이 들면 투자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이미 투자했다면 빨리 환불 요청하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돈 받기 어려워지거든요. 복자는 메모를 했다. 의심 들면 투자 금지, 이미 투자했다면 조기 환불 요청.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복자는 다시 자료를 정리했다. 소비자 대응 방법, 환불 요청 절차, 법적 대응 방법, 모든 것을 정리해서 프린트했다. 며칠 후 세무 전문가 최 선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복자 씨, 말씀하신 그런 유형의 회사들
대부분 회계가 불투명해요.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적자인 경우가 많아요. 장부를 정확히 들여다봐야 진실을 알 수 있죠.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감사합니다. 복자는 메모장에 적었다. 회계 불투명, 실제로는 적자 가능성, 장부 확인 필요. 복자는 이 정보도 자료에 추가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정혜는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했다. 복자가 골라준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정혜는 자신이 달라 보였다. 더 이상 주눅든 표정이 아니었다. 단호하고 결연한 표정이었다. 복자는 평소와 달리 깔끔한 정장에 단색 코트를 입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정혜는 복자를 보고 놀랐다. 어머님, 완전 달라 보이세요. 복자는 웃었다. 오늘은 전직 조사관으로 가는 거니까. 택시를 타고 강남 호텔로 향했다. 차 안에서 복자는 정혜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다. 정혜야, 오늘은 내가 말할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테니까 편하게 있어. 근데 만약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도 돼. 나는 내 편이야.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기대가 더 컸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택시가 호텔 앞에 멈췄다. 복자와 정혜는 내려서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정혜는 심호흡을 했다. 복자는 정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정혜는 웃었다. 네, 어머님. 모임 장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동창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수지는 여전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동창들은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정혜와 복자가 들어서자 수진이 손을 흔들었다. 어머, 어머님도 같이 오셨네요. 반가워요. 복자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며느리 덕분에 오게 됐네요. 동창들은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정혜와 복자는 테이블 한쪽에 앉았다.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수지는 여전히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은행 이자 받아서는 뭐 하나요? 좋은 투자 기회들이 많은데 그런 걸 활용해야 돈이 불죠. 아직 기회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동창들은 관심을 보였다. 나도 조금 넣어볼까 생각 중이야. 복자는 조용히 물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혹시 그 투자 상품 자세한 설명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방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복자에게 쏠렸다.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물론 다 설명 들었죠. 저희 남편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니까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이 나는지도 아시겠네요? 수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남편이 관리해서 복잡한 투자 방식이라. 복자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요즘 이런 유형의 투자 상품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자 동창들이 모여들었다. 복자는 첫 장을 펼쳤다. 저는 옛날에 세무조사관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기업 장부를 봐왔죠. 동창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세무조사관이셨어요? 우와, 대단하시네요. 복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전에 비슷한 투자 상품들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공개된 정보들이니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복자는 첫 번째 자료를 펼쳤다. 여기 보시면 은행 이자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 상품들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이에요. 금융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죠. 정상적인 투자로는 이런 높은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없다고 해요. 동창들은 고개를 가웃거렸다. 복자는 설명을 이어갔다. 이런 상품들은 초기에는 약속을 지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투자자가 줄어들면 기존 투자자한테 줄 돈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생기는 구조죠. 은행에서 일하는 박선미가 놀라서 물었다. 정말입니까, 어머님? 저도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금융권에서는 이런 상품들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런 패턴을 잘 알고 있어요. 복자는 다음 장을 넘겼다. 그리고 이건 피해자 카페에서 캡처한 글들입니다. 환불 지연, 연락 어려움, 약속 불이행. 이런 유형의 투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미 많아요. 동창들은 숨을 죽이고 자료를 바라봤다. 복자는 마지막 자료를 펼쳤다. 그리고 이건 금융소비자보호기관에서 발표한 주의사항인데요. 이런 유형의 투자 권유를 받으면 반드시 회사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의심이 들면 투자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복자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 씨, 혹시 이런 위험성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자세한 건 몰랐어요. 남편이 괜찮다고 해서 복자는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복자는 테이블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 이런 투자는 매우 위험해요. 특히 확실하다. 원금 보장된다. 높은 수익률 보장한다 같은 말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동창들 중 몇몇은 이미 입금하려던 계획을 떠올리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 입금하려고 했는데 저도 1,000만 원 준비했었는데 복자는 조용히 말했다. 다행입니다. 아직 안 하셨으니까요. 절대 하지 마세요. 수지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복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참고로 이런 유형의 투자는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투자를 권유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안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수지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저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복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SNS에서, 동창 모임에서 내가 보장한다고 말하며 사람들을 설득했잖아요. 그건 법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무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복자는 테이블 너머의 정혜를 향해 말했다. 그리고 내 며느리를 무시하면서 당신이 권유하던 건 이렇게 위험한 상품이었어요. 정혜는 복자를 바라봤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수지는 서둘러 방을 나갔다.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한 침묵을 지켰다. 한 동창이 복자에게 물었다. 어머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복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런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투자 권유받는 사람 있으면 말려주세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가장 좋아요. 복자는 명함을 몇 장 꺼내서 나눠주었다. 이분들은 금융 전문가들이에요. 혹시 투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상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동창들은 감사하다며 명함을 받았다. 모임은 그렇게 끝났다. 정혜와 복자는 호텔을 나와 택시를 탔다. 차 안에서 정혜는 복자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했을지 복자는 웃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며느리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거리는 여전히 북적였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정혜는 생각했다. 나도 이제 당당하게 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집에 도착해서 정혜는 거울 앞에 섰다. 여전히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자신감이 있었고 당당함이 있었다. 정혜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해냈어. 우리는 해냈어. 모임이 끝나고 며칠 후 정혜는 단톡방을 확인했다. 메시지가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다. 어제 어머님 말씀 듣고 다시 생각해 봤는데 정말 위험한 것 같아. 나도 투자하려고 했는데 안 하기로 했어. 어머님께 정말 감사드려야 할 것 같아. 동창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누군가 기사 링크를 올렸다. 고수익 투자 사기주의보 금융당국 경고. 정혜는 그 기사를 클릭해서 읽었다. 최근 은행 이자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 상품들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런 투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복자의 경고가 정확했던 것이다. 며칠 후 박선미가 정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다. 정혜야, 어머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줘. 나 입금하려고 했었는데 그날 이후로 안 했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행이다. 어머님께 전할게. 선미는 덧붙였다. 그리고 정혜야, 너 완전 다시 봤어. 너 정말 용기 있더라. 어머님 모시고 와서 진실 밝히고. 존경해. 정혜는 부끄럽게 웃었다. 나는 별로 한 게 없어. 다 어머님이 하신 거야. 하지만 모두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수진과 가까웠던 몇몇 동창들은 조용히 단톡방을 나갔다. 어떤 이는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창들은 복자의 조언에 감사했다. 오수진은 단톡방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조용히 나갔다. 누군가 수진이 남편과 함께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는 소문을 전했다. 정혜는 수진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동정도, 분노도, 우월감도 아닌 그냥 텅 빈 감정이었다. 복자는 옛 동료들에게 감사 전화를 돌렸다. 박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안 입었어요. 최 선생님, 도움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복자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인사를 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남편 준식은 우리 엄마 진짜 멋있으시네.
사람들 구하고 하며 웃었다. 딸아이는 할머니 완전 멋있어. 영웅 같아. 하며 환호했다. 복자는 웃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당연한 일한 거지. 하지만 정혜는 알고 있었다. 복자가 한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수십 명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30년 경력의 모든 것을 동원한 것이다. 정혜는 복자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며칠 후 정혜는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책을 정리하는데 동료 수연이 다가왔다. 언니, 소문 들었어요. 언니 시어머님이 사람들 투자 사기에서 구해주셨다면서요?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이 위험성을 알려주셨어요. 수연은 감탄했다. 와, 대단하시다. 근데 언니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용기 내서 말하고. 정혜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다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하지만 수연은 말했다. 아니에요. 언니가 어머님께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정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다. 맞았다. 자신도 용기를 냈다. 복자에게 털어놓은 것도 모임에 다시 간 것도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다. 정혜는 작게 웃었다. 고마워요, 수연 씨. 그날 저녁 정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래시장을 지나갔다. 채소 가게 앞에서 머리를 질끈 묶고 물을 고르고 있는 여자를 봤다. 오수진이었다. 정혜는 순간 멈칫했다. 수진도 정혜를 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수진의 얼굴은 초췌했다. 명품 가방도 반짝이는 시계도 없었다. 그냥 평범한 주부의 모습이었다. 수진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정혜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다. 말을 걸지 않았다. 원망도 동정도 우월감도 없었다. 그냥 이제 저 사람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확신만 있었다. 정혜는 앞을 보고 걸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집에 도착해서 정혜는 거울 앞에 섰다. 여전히 값싼 티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이 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정혜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당당해. 저녁 식탁에서 복자가 말했다. 정혜야, 평범하게 사는 게 뭐가 창피하냐? 꾸준히 일하고 가족 챙기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그게 제일 어려운 삶이야. 그리고 가장 품격 있는 삶이지. 준식이 맞장구 쳤다. 맞아요, 엄마. 우리는 떳떳하게 살잖아요. 딸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제일 멋있어. 할머니도 멋있고. 정혜는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바라봤다. 이 작은 식탁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들이 정혜를 정말로 지켜주는 사람들이었다. 그날 밤 정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은 초라하고 비참하다고 생각했다. 동창들 앞에서 주눅 들고 화장실에서 울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정혜는 자신이 가진 것들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시어머니, 떳떳한 삶. 정혜는 스마트폰을 들고 단톡방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동창들은 여전히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누군가 정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정혜야, 어머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줘.
우리 큰일 날 뻔했어. 정혜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어머님께 전할게. 그리고 정혜는 단톡방의 알림을 꺼버렸다. 더 이상 그곳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정혜는 이제 다른 길을 가기로 했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사는 삶. 정혜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정혜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일했고 복자는 여전히 집에서 가족을 돌봤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하고 더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TV 뉴스에서 투자 사기 관련 소식이 나왔다. 고수익 투자 사기 피해자 증가 금융당국주의 당부. 준식이 리모컨을 들고 말했다. 이거 엄마가 막으신 거랑 비슷한 거죠? 진짜 대단하시다. 복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대단한 건 정혜야. 정혜가 용기 내서 얘기했으니까 내가 도울 수 있었지. 정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며칠 후 정혜는 도서관에서 근무 중 동창 박선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정혜야, 나 다음 주에 서울 가는데 점심 같이 먹을래? 어머님도 모시고 와. 제대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 정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좋아. 물어보고 연락할게. 복자는 흔쾌히 승낙했다. 가자. 선미 씨 착한 사람 같더라. 약속한 날 정혜와 복자는 강남이 아닌 집 근처 작은 한식당에서 선미를 만났다. 선미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건넸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그날 덕분에 위험한 투자 안 했어요. 복자는 선물을 받으며 웃었다.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죠. 세 사람은 편안하게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선미는 물었다. 정혜야, 요즘 어때? 동창회 같은 거 안 나가?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안 나가. 필요 없더라고.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그런 모임들 이제 별로야. 거칠에만 하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모르는 것 같더라. 정혜는 공감했다. 그치? 나는 이제 진짜 소중한 사람들하고만 시간 보내려고. 복자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선미는 정혜를 껴안으며 말했다. 정혜야, 너 정말 멋있어.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여.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 너도 건강하게 지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와 복자는 재래시장에 들렀다. 저녁장을 보기 위해서였다. 시장 골목을 걷는데 복자가 말했다. 정혜야, 저기 무 싸 보이는데 사갈까?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채소 가게로 향했다. 그곳에서 정혜는 또다시 오수진을 마주쳤다. 수진은 여전히 평범한 옷을 입고 장을 보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수진은 정혜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정혜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지나쳤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복자는 정혜를 보며 물었다. 아는 사람이야? 정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복자는 정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잘했어.
넌 내 길을 가면 돼. 정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장을 다 보고 집으로 향했다. 길을 걷는 정혜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집에 도착해서 정혜는 거울 앞에 섰다. 여전히 평범한 얼굴이었다. 값싼 옷에 수수한 외모.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단단하고 자신감 있고 평화로웠다. 정혜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이대로 괜찮아. 나는 행복해.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복자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정혜야, 오늘 뭐 해 먹을 거야?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된장찌개요. 어머님 좋아하시잖아요. 복자는 며느리의 옆에 서서 함께 채소를 다듬었다. 정혜야,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정혜는 복자를 바라봤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복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안에 이미 있던 힘이야. 나는 그냥 꺼내도록 도와준 것뿐이야. 정혜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웃으며 참았다. 어머님 사랑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준식은 하루 일과를 얘기했고 딸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밌는 일을 얘기했다. 복자는 웃으며 손녀 이야기를 들었고 정혜는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바라봤다. 식사를 하면서 복자가 말했다. 정혜야, 평범하게 사는 게 뭐가 창피하냐? 꾸준히 일하고 가족 챙기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그게 제일 어려운 삶이야. 그리고 가장 품격 있는 삶이지. 준식이 맞장구 쳤다. 맞아요. 우리는 떳떳하게 살잖아요. 남한테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딸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 가족 최고예요. 정혜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식사를 마치고 정혜는 설거지를 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으면서 창밖을 내다봤다. 골목길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다. 정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남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지 않겠다. 나를 정말로 지켜주는 사람들은 이 작은 식탁 주변에 앉아 있는 이들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설거지를 끝내고 정혜는 거실로 나왔다. 복자는 TV를 보고 있었고 준식은 신문을 읽고 있었고 딸아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 정혜는 소파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다. 이 순간이 행복이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짜였다. 밤이 되어 정혜는 침대에 누웠다. 옆에서는 준식이 편안하게 자고 있었다. 정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몇 달 전에 자신은 동창회에서 비웃음을 당하며 화장실에서 울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달랐다. 정혜는 깨달았다. 진짜 패배는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진짜 패배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았다.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찾았는지도 몰랐다. 정혜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평화로웠다. 내일도 도서관에 가서 일할 것이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살랑거렸다. 정혜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정혜는 웃고 있었다. 행복한 웃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상쾌하게 일어났다. 복자는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어났니? 밥 먹자.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에 서서 아침을 준비했다. 준식이 출근하고 딸아이가 등교하고 정혜도 출근 준비를 했다. 복자는 현관까지 따라 나와서 정혜를 배웅했다. 조심히 다녀와.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다녀올게요. 버스를 타고 가는 길,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거리는 여전히 붐볐다. 출근하는 사람들, 아침 운동하는 어르신들, 학교 가는 아이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정혜는 생각했다. 나도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화려하지 않지만 떳떳하게, 평범하지만 품격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도서관에 도착해서 정혜는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와서 책을 빌렸고 어르신들이 와서 신문을 읽었다. 정혜는 웃으며 사람들을 도왔다. 이 일이 좋았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책 냄새를 맡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 점심시간 정혜는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 복자가 싸준 김치볶음밥과 달걀말이. 정혜는 한 입 먹으며 생각했다. 이 맛이 최고야. 어떤 호텔 뷔페보다 맛있어. 오후 근무를 마치고 정혜는 집으로 향했다. 길을 걷는 정혜의 모습은 당당했다. 고개를 들고 앞을 보고 자신감 있게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 아무도 정혜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집에 도착하자 복자가 웃으며 맞이했다. 왔니? 오늘 힘들지 않았어?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괜찮았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복자는 며느리의 밝은 얼굴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정혜는 생각했다. 나는 행복하다. 진짜로 진심으로 행복하다. 그리고 그 생각은 거짓이 아니었다. 정혜는 정말로 행복했다. 밤 라디오에서 한 아나운서가 말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비웃음을 견디던 한 여자는 결국 낡은 형광등 아래 작은 부엌에서 가장 환한 웃음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가 누군가가 보면 가장 눈부신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정혜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정혜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어머님. 그리고 고마워, 나 자신. 오늘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는 어떠셨나요?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사연이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